네, 11월 26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25일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26일 오늘 밤에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까지만 시장이 열립니다. 참고로 유럽 증시는 올랐습니다. 유로스탁스 50 지수가 0.4% 상승했고 독일 0.25%, 영국 0.33%, 프랑스는 0.48%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9원 올라서 1190.2원으로 지난 10월 13일 이후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가장 약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58,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 전략하고 채권 전략,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영환,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박스권에서 약간 지금은 조금 높은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면한 위험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미국의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특히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은 이후에 단기 금리가 내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미국의 금리 상승이 더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면서 제조업 지수나 미국 고용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특히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은 잘 나올수록 오히려 이런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표 호조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기에는 조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4,000명 넘어가면서 일단 그 위드 코로나를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내수 경기 측면에서 좋지 않은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당장은 조금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거기에 비해서 주가 지수는 조금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튼 박스권 자체가 깨질 만한 요소가 있지는 않고 박스권에서 약간 눌리는 모습 정도가 나오는 게 다음 주에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 발생 시에는 주로 경기 민감주들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좀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데서 확인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의 PMI 지표들에서 보면은 공급업체의 인도 시간, 그러니까 배송 기간이라고 하는 지표, 세부 지표가 조금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PMI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좀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하게 되면은 병목이 좀 풀리나라는 그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근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정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선물 시장 가격만 보면은 지금 미국 유로달러 선물 시장은 내년 6월 인상 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31bp 인상 보기 때문에 배팅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사실 이게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되냐면은 금리 인상에 배팅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테이퍼링이 끝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예정대로는 6월 정도 끝난다는 얘기인데 선물 시장 유의 가격 자체만 딱 보고 보면은 그 전에 끝난다로 베팅하고요. FMC 내부에서는 최근에 몇몇 인사들이 조기 종료 가능성을 좀 열어는 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의장인데 이게 12월 FMC가 우리 시간으로 16일이고 그 2주 전부터인 12월 2일부터는 2주 동안 FMC 위원들은 얘기를 못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을 못한 상태로 지나가고 결국에 수장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테이퍼링 조기 종료 여부는 12월 16일 FMC 가서 알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이게 조기 종료될 경우의 영향은 사실 경제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금융기관 75개 기관들이 영래포 창구라 해서 이제 연준에 맡긴 돈이 지금 1.4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 넘쳐나요 지금.
그러니까 연준의 소위 말하는 빅보이들은 더 이상 그 양적 완화가 크게 필요하진 않고요. 실물단에서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지금 자산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린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약간 조금 슬로해질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조기 종료 만약에 한다 했을 때 이게 뭐 또 자산시장 단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물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다음 주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수출 뭐 이 11월달 데이터는 21% 정도 증가로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시장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3,000포인트 내외에 좀 지루한 그 박스권 흐름이 제가 방금 대충 계산을 해봐도 아마 다음 주만 석 달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좁은 박스권 흐름에서 탈피를 한다면은 위로든 아래든 뭐 시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뭐 그런 요인은 어떤 게 이제 그런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좀 질문 좀 할게요. 일단 위로 이걸 돌파하는 거는 일단 병목 완화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제일 큰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는 이 그런 신흥국의 제조업 공장들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선진국에서 배송 같은 것들이 다 지연되면서 재고도 없고 그래서 물건을 사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완화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10월 지표가 제조업 지수에서 10월 달 그 공급 인도 시간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나빠지는 거 일변도였거든요. 근데 11월 지표가 아직 다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반전의 신호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 일관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라서 약간 의심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한 2달 정도 보여주면서 여러 국가들에서 이게 돌아서는 모습들이 쭉 보여지면은 그게 좀 반전의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거 확인된 시점은 아마 뭐 한 1월 정도 내년 초 정도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질 요인이라고 하면은 에너지 가격들이 지금 높게 유지되고 있고 결국은 뭐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같은 것들이 이런 걸 다 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한창 그 겨울철 난방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1분기 내내 난방 수요가 많고 그래서 그 에너지 수급상 수요 과잉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금융시장을 보면은 이거를 조금 더 실제로 수요가 그 난방 수요가 끝나고 그래서 가액이 하는 것보다도 가액이 이걸 조금 더 선반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것도 1분기 좀 빠른 시일쯤에는 주식시장은 그런 부분을 선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테이퍼링 조기 종료 계속 저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보는 결국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시기도 지금 23년 저희가 상반기 보고 있잖아요. 좀 더 앞당겨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아까도 보면은 6월 금리 인상 폭을 31bp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다면은 6월 이전에 한번 먼저 인상하고 6월 추가적으로 6월에도 2번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쪽의 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게 결국 좀 저희랑 좀 시차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저희 쪽 뷰 변화가 그럼 좀 있어야 될 타이밍 아닌가요? 여기 사실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뭐 과거 경험을 좀 대입하면은 뭐 15년 그때는 반대였죠. 그때는 페드는 금리 올리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너네 못 올릴 거야 이렇게 정반대의 배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중간쯤에 그 기준금리 인상 폭이 됐어요. 그러니까 페드가 봤던 금리 인상 폭이랑 선물시장에서 봤던 폭이 그 중간쯤에 실제로 어느 정도는 결과적으로 됐거든요. 그럼 지금 사실 최근에 좀 빠르게 배팅이 들어갔는데 이걸 감안하면은 내년 6월을 지금 시장은 보는 거고 파월 의장은 테이번이 끝나고 나서 뉘앙스가 한 23년 중반 이후 그 이후를 보자고 하는 거니까 대략 그 중간쯤이면은 지금 봤을 때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가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좀 봐야 된다. 예를 들어 뭐 그 속도 조절 같은 게 좀 최근에 좀 빨리 올라온 면을 보면은 그 중간 정도는 뭐 22년 말, 23년 초 그 정도를 일단은 뭐 한번 염두에 둔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추가로 여쭤보면은 이게 테이퍼링이 뭐 어쨌든 간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언급했는데 막상 이제 테이퍼링이 빨리 오고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지면 결국 시중의 이동성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자산 시장에는 분명히 좀 부정적으로 나타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영향 없을 거로 보시는 건가요, 계속? 이게 제일 관건은 기준금리 같고요. 이제 왜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그 테이퍼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돈 자체가 지금 넘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크게 타격이 안 될 것 같은데 기준금리는 이게 결국에는 한국도 보시면 결국에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금리라고 그 10년물 금리랑은 또 달라도 대출금리랑은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만약에 이제 현실적으로 더 빨라지게 되면은 그 부분은 실물을 조금 누른 요인이 될 것 같다. 근데 테이퍼링 자체는 그 부분은 실물 쪽은 큰 영향 아닐 거다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금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1%로 기준금리 올렸는데 관련해서 강승원 연구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제 금통위에서는 25bp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주상현 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소수 의견 주장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금통위 포인트 3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1분기에 추가 인상하겠다.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경기가 금융 불균형보다 좀 더 중요하다. 마지막 3번째가 그런데 시장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과 하는 전망치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숫자로 좀 말씀드리면 10월 금통위 이후에 시장은 하는이 최대 1.75에서 2%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베팅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총재가 시장 전망과 하는 전망과의 격차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시장에서는 대략 1.75까지 어려우면 1.25에서 1.50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반영을 하면서 어제는 오히려 단기금리 위주로 금리가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1.25랑 1.50 중에 어디가 좀 더 가능성이 있냐? 시장 컨센은 1.50인데요. 저희는 연간 전망부터 조금 시장 컨센보다 낮은 1.25%를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또 이번에 금통에서 나온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총재가 금리 올리면서 금리 인상의 근거로 금융 불균형, 그냥 가계부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계부채가 많아서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건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건 부정적인 거. 그런데 지금까지는 금융 불균형이 많아서 금리 올린다라는 게 포커스였다면 이번에는 경기가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 불균형에서 경기로 관심 이동했다는 이야기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 조금은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한국은행 역시도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둔화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1.50까지는 좀 어렵고 당장 1월 달에 금리를 올려서 1.25% 맞춰놓고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장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면 그 이후에는 동결 내지 인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기 금리가 조금 하락폭을 키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단기가 조금 더 달리겠지만 결국은 흔히 말하는 좀 돈이 되는 만기는 장기 쪽일 거다. 그래서 여전히 장기채에 대해서는 사자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1.25 되는 거잖아요. 1.25 수준에서 사이클이 종료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과거에 좀 경험을 보면 리세션을 경험하고 나서 회복 1년 차는 무조건 GDP 플러스가 반전이 됩니다. 당연히 기정은 아니까. 근데 핵심은 2년차 GDP예요. 2년차의 경기 모멘텀이 1년차보다 더 강하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유지가 되는데 2년차 GDP 갭이 1년차보다 훨씬 낮아버리면 금리 빠지고 금리 이제 동결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안기태 팀장 뷰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이 이제 3.9, 내년에 2.7. 그럼 올해 GDP 갭이 1.9에서 내년 0.7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요. 내년 GDP 갭이 올해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근거 이야기고요. 과거 경험과 펀더멘탈을 다 종합해 보면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 그럼 장기채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 리포트인데요. 차트로 보는 채권 시장 리포트입니다.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쪽에서는 기업들이 최근 원자재나 임금 등 이런 생산 비용의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국의 최저임금 인상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면서 어떤 일이 좀 과거에 나타났었는지 흥미로운 차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영국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노동 비용이 증가하면 생산성 개선으로 대처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8년, 19년 다시 서베이를 진행해 보니 최저임금 인상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 수익 저하를 감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진 부담을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생산성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저희가 흔히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의 가격 전가가 그렇게 쉽게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가격 전가 및 이로 인한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우려는 이제 저희는 내년에 점차 시간을 두고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이제 저희 채권팀에서 얘기하는 가계 구매력을 의미하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며 최근 고물가 우려가 높지만 좀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인내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산업인데요. SK텔레콤 기업 분할 리포트입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SK텔레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1일자로 인적 분할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동시에 액면 분할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29일 날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라는 회사로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이제 존속법인으로서 통신 본업의 안정적인 이제 캐시플로우 중심으로 이제 배당주로서 좀 가치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스퀘어는 이제 SK텔레콤이 보유했던 이 자회사들의 이제 가치가 좀 인정받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SK텔레콤을 한 16.9조 원 그리고 SK스퀘어를 12조 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합산 가치가 일단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분할 그 재개 당시 이제 시초가는 거래 정지 전에 이제 가격인데요. 61,900원인데 이 기준으로 보시면 시가총액은 13.5조 원 그리고 SK스퀘어가 8.7조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사 모두 저희는 적정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 통신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배당이 일단은 상당히 높습니다. 5% 이상의 배당을 유지를 할 거고 회사가 이제 전년도 2020년 배당을 최소한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에비타에서 캐펙스를 제외한 금액의 30에서 40% 정도를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5%에서 6%까지 배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 형태이고요. 그동안 이제 SK텔레콤이 투자하고 성장시켰던 회사들 SK하이닉스, SK쉴더스, 11번가, 원스토어 웨이브, 티맵 모빌리티 등등 해서 이 회사들의 이제 가치가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지금 그 하이닉스 주가가 워낙 이제 그동안 조금 하이닉스 주가 자체가 SK텔레콤 안에서는 반영을 많이 못 받았는데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 자산 가치 NAV 대비 한 65% 정도 지금 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지주회사 할인율을 한 50% 정도를 준다라고 하면 저희는 말씀드렸던 한 12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초가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스퀘어 관련해서 그 비상장 자회사들 혹시 좀 추가 상장 계획 같은 거 좀 스케줄링은 돼 있는 게 있나요? 네, 일단 내년 중에요. SK 쉴더스라고 이제 ADT 캡스였는데 이름 바뀐 쉴더스와 원스토어가 아마 이제
지금 올해 22년 중에 이제 할 계획이 있고 뭐 빠르면 내년 혹은 조금 늦어지면 23년 정도에 11번가 이렇게 있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업체들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네, SK 스퀘어에서 SK 하이닉스 비중이 좀 어느 정도 가치로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두 양사 모두 주가 상승을 예상을 하셨는데 그래도 주가 반영 속도가 좀 어느 쪽이 빠를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하이닉스는 현재 지금 저희 이제 말씀드렸던 12조 중에서는 3개월 그 평균 주가를 좀 적용을 했고요. 이제 전체 NAV가 한 24조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15조 정도 되니까 퍼센테이지로는 한 60%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예. 당분간은 다른 업체들이 아까 뭐 상장 이야기도 하셨지만 당장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하이닉스 주가에 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반도체 담당하는 도현희 연구원도 얘기하셨지만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 초기에는 초기 주가는 저희가 제시드린 이제 목표가 혹은 기업 가치로 보시면 스퀘어가 아마 조금 더 초반에는 그 더 크게 뛰지 않을까. 기존에 이게 분할 비율로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장부가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SK텔레콤 자산에는요. 그래서 과거에 인수 당시에 낮은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이 분할 비율에 있어서 오히려 좀 작게 인정받았던 부분들이 초기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희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통신사들 그 기간 산업이라 해서 이렇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할이 됐을 때는 지금 뭐 어떻게 텔레콤은 그대로 49% 적용이 되고요. 스퀘어는 이제 지주회사니까 이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분할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합 같은 게 좀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수합은 없고요. 자사주를 이제 거의 다 소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소각 저희는 없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슈가 있는 게 ADR을 SK텔레콤 자체가 ADR이 한 7% 정도 9% 정도 있었습니다. 9% 정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분할을 하게 되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 ADR이 스퀘어는 재상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가들은 이제 이전에 매도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아직도 한 3% 정도 ADR 물량이 좀 남아 있고 이 물량은 이제 그 ADR 발행 주관사인 시티증권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다. 혹은 뭐 블록들이나 다른 형태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슈는 있습니다.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한국전력 RE 3020 기공 계획 리포트입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한전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의 연료 전환 좀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작년 올해 계속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한전과 발전자 회사들이 어느 정도 신재생 에너지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총 6기가 정도, 그다음에 발전자 회사 같은 경우 20기가, 그다음에 나머지 한 15기가 정도는 중장기적 뭐 향후 25년 이후에 개발 계획 통해서 설치 지역이나 발전원들을 선정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면은 국내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거의 뭐 60에서 7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한전 중심의 어떤 신재생에너지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해서 이게 통과 시에 이제 발전사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요. 이거 별개로 서남해 상풍력 1.2기가짜리, 그다음에 제주 한림 100메가 지분 참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 서남권 전남 신안 앞바다에 이제 2.7기가 규모의 상풍력 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의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좀 빠르고요. 이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경우에도 석탄 발전 조기 폐쇄나 LNG로 연료 전환하면서 계속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전 입장에서는 큰 기회라고 보는 건 이제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되면서 REC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REC 구입분과 판매분이 서로 상계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는 전기요금의 환경 비용은 일부 포함이 돼 있고 거의 뭐 한 80% 정도가 포함이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REC를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면서 얻게 될 경우에는 그걸 판매했을 때 수익은 이제 한전에게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에 환경 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가 된다면 이러한 구조는 좀 더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전의 이러한 변화들 저희는 조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